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나폴리의 연승 행진과 김민재 선수의 활약, 정말 뜨거운 현지에서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 정말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는 것인지 세계적인 축구 전문 매체 글로벌 매체인 골닷컴의 한국판에서 이탈리아 세리에 A를 전문으로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는 박문수 기자를 모셔서 김민재 선수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이겼습니다. 나폴리 사수올로를 상대로 크게 이겼어요. 네, 나폴리가 사수올로와의 홈 경기에서 무려 4대0으로 대승을 얻으면서 선두 질주를 이어갔는데요. 이 경기 오늘 되게 좀 특별했어요. 왜냐면은 마라도나 있잖아요. 예. 나폴리 구장명이죠. 예. 네, 마라도나의 오늘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막 팬들도 많이 오고 막 이랬던 경기여가지고 되게 쉽지 않은 상대임에도 불구하고 4대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어느덧 13연승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 일정에 따른 결과인데요. 이렇게 W, 승리, 초록색이 많은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구단 역사상으로도 최고 기록 아닌가요? 구단 역사상 최초 기록이죠. 저희가 예전에 저번 방송일 때 아마 마라도나 세대 이후 처음으로 11연승을 달성했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13연승이고 다음 경기에서 또 승리하면 13연승까지 이어갈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레인저스전 같은 경우는 사실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레인저스가 뭐 그렇게 뭐 좋은 성과를 내던 팀이 아니다 보니까 뭐 가볍게 이겼거든요. 예. 사수올로를 상대로 더 크게 이겼습니다. 사수올로가 그런데 좀 만만한 팀은 아니지 않나요? 사수올라가 사실 올 시즌 전력 누수가 없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저희가 전에 소개했던 프라테시 선수도 여전히 있고 피나몬티도 그렇고 되게 훌륭한 선수들도 많이 포진된 팀이어서 뭐 4대0 정도로 쉽게 이길 만한 그런 만만한 팀은 아닌데요, 사실은요. 예, 그만큼 나폴리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계속해서 무실점 경기, 3연속 무실점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도 김민재 선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제가 된 게 이 안토니오 카사노라는 이 대선수 출신이죠. 이탈리아의 레전드인데 이분이 이제 사솔로와의 경기 끝나자마자 김민재 선수 이름을 얘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카사노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이탈리아 축구의 레전드죠. 비에리 선수가 운영하고 있는 보브TV를 통해서 유튜브에 자주 출연하고 있는데 오늘 사솔로전 이후에 나폴리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올 시즌 나폴리에 대해서 뭐 부족한 면이 없는 결점이 없는 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감독 중 하나인 스팔레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때 언급된 선수가 김민재하고 흐비차 그리고 시메오네하고 로버티카까지 해서 가치 있는 선수들이 팀을 메우고 있다, 뭐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예, 미친 축구를 구사 중이다라는 거 보니까 정말 이제 경기력에 찬사를 보는 것이고 그 경기력의 중심에 있는 선수 중에 이제 김민재가 있다라고 이름을 직접 꼽은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카사노 선수가 호날두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악연이 깊죠. 어저께서 호날두가 직접 연락했다고 할 정도로 되게 혹평을 많이 해요. 이 선수는 거의 메시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콕 집어서 김민재 선수를 말한 것 자체가 그만큼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탈리아 현지의 관심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카펠로라든지 뭐 파누치도 있고 뭐 키엘리니도 있죠. 그러니까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이탈리아 축구 매니아가 아니라도 알 정도의 이탈리아 축구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김민재 선수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제는 카사노까지 특히 칭찬의 인색하기로 유명한 아주 까다롭게 축구를 보는 카사노까지도 김민재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사솔로전 김민재 선수의 센터백 파트너는 누구였나요? 오늘 이 경기에서는 그 주앙 지수 선수하고 호흡을 맞췄는데요. 사실 저기 그래픽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왼쪽에 있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른쪽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자리까지 커버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안기사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그 미드필더들이 한 자리씩 깨찼고요. 뭐 그 외 선수들도 다 주전급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김민재 선수가 오른쪽 센터백이다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실제 막상 경기가 되니까 이렇게 놔도 틀렸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왼쪽까지도 커버하고 왼쪽에서 공격까지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날 경기 기록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났어요. 또 점유율만 보다 알다시피 거의 나폴리가 경기를 주도했죠. 뭐 공격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수비 지역에서도 거의 상대에게 공격 기회를 내주지 않을 정도로 되게 단단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따 후술하겠지만 그 선제 득점 상황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기점이 된 패스를 통해서 일찌감치 포문을 열면서 결국 진짜 말 그대로 사솔로 제대로 두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사수올로가 사실 왼쪽이 나폴리고 오른쪽이 사수올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야드 박스 내에서는 진입이 없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김민재 선수가 후방에서 되게 단단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사수올로 선수들이 전진하지 못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기록만 봐도 사수올로는 거의 공격 기회가 없었어요. 공격 기회가 없던 것 자체가 김민재가 다 막아버리는데 뭐 어떻게 전진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전에서 골에 가장 근접한 저 위치에서 그쵸, 골을 침투시키고 선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으로 0%다. 김민재가 들어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인데 예, 또 예. 하나 흥미로운 기록이 사수올로가 이날 경기 세트피스 공격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 말은 파울이 없었다고 예. 들었어. 그러니까 파울이 없이도 예. 막아냈다. 예. 이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주요 장면 살펴보면 바로 이 장면이 김민재 선수의 전진 수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진짜 동해 번쩍 서해 번쩍이에요. 딱 상대가 딱 전진하고 있으면 또 언제 그래나 뜻이 딱 와서 차단해 버리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 전반 40분 상황이었는데 상대가 공격을 딱 흐름하니까 김민재 선수가 슉 나가서 공격 딱 가져가 버려요. 자기 진영 물러서서 예, 골대 맞습니다. 앞에서 막는 게 아니라 페널티 에어리어 바깥으로 나와서 잘라낸다. 그렇죠. 그런 것이고 뭐 후반전도 비슷했어요. 예, 후반전 양상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솔러가 공을 잡고 딱 들어가는 순간 후반 28분이었죠. 김민재 선수가 또 전진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 차단을 해버리니까 사솔러 공격 자체가 아예 막혀버렸어요. 흐름 자체가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또 김민재 선수의 위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단되는 장면조차도 사실 뭐 6야드 박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 실질적으로는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오는 그렇죠. 것조차도 어렵게 막아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사실 수비도 수비지만 예. 공격 가담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전반 4분에 그 나폴리의 오시멘 선수가 선제 득점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 앞선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후방에서 흡사 그 네덜란드 레전드, 아니 뭐 레전드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반다이크죠. 예. 반다이크 선수가 생각나는 그 후방 빌드업에서의 정확한 패스를 통해 가지고 디 로렌초한테 갔다가 이 디 로렌초의 크로스가 그 흐비차 선수의 헤더 슈팅을 거쳐가지고 오시멘의 선제 득점이 이어졌는데요. 이것만 봐도 김민재 선수가 단순하게 수비만 잘하는 게 아니라 후방 빌드업에서도 나폴리에서 되게 유용한 자원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 축구 최고의 수비수 레전드였던 홍명보를 떠올리게 하는 패스이기도 네, 했고, 맞습니다. 뭐 혹은 이제 이 정도의 패스 능력이라면 뭐 베켄바워나 혹은 뭐, 이제 뭐 피케나 뭐 이런 맞습니다. 선수들이 보이는 패스를 보여주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근데 또 패스만 잘한 게 아니었어요. 이 장면이 좀 놀랐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도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얘기했는데 이날 김민재 선수는 뭐 공식적인 라인업은 왼쪽 뭐 중앙 센터백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오른쪽에서 많이 뛰기도 했는데 이 장면 보시면 왼쪽 측면 자리에 올라가지고 네. 크로스를 올리는데 크로스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아쉽게도 안기사 선수가 헤더를 실패하면서 직접적인 공격 포인트는 이어지지 않았죠. 이 장면이 좀 흥미로운 게 말씀드린 대로 선제골 기점 때는 완전 오른쪽에서 그렇죠. 쫙 찔러 넣었는데 이 장면 왼쪽에 왼쪽에서. 올라가서 레프트백처럼 그러니까 라이트백도 되고 센터백도 그쵸. 되고 레프트백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후반전 이 장면 이거 정말 엄청나지 않았나요? 후반 7번이었는데 공을 받은 다음에 이번에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는 또 상황이 발랐으니까 예. 오른쪽에서 막 흡사 옛날 마이콩 선수님 마냥 예. 툭툭툭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예. 보면서 대체 진짜 정체가 뭐냐 예. 할 정도로 되게 위협적이었는데 아쉽게도 김민재 선수가 좋은 패스를 줬는데 흐비차 선수가 슈팅이 좀 0점이 잡히지 않아서 이것도 공격 포인트로 이어지지 못했죠. 네. 근데 분명히 앞선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민재 선수의 그 저돌적인 돌파 능력이 또 한 번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툭툭 치면서 아니 어디까지 가려는 거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풀백은 원래 네, 같은 그렇죠. 수비수라고 맞습니다. 하더라도 오버래핑을 하는 게 주로 있는데 맞아요. 센터백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올라가는데 빠르고 또 빠르죠. 기술도 좋은데 패스까지 정확하게 했다. 저는 네. 흡사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과거 이제 인테르 밀란에서 뛰었던 루시우가 루시우. 생각나게 됐어요. 네. 루시우 선수도 굉장히 공격 능력이 좋고 뭐 수비력도 막 그 선수가 사실 뭐 브라질 센터백 중에서도 막 공격력이 워낙 특화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도 수비진 리더로서 좋은 역할 많이 했는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루시우 생각나네요. 정말 엄청난 정말 괴물 같은 공격력이었다. 그래서 히트맵을 보면 거의 뭐 수비 지역이 아니라 미드필드처럼 뛰었어요. 예, 아까는 또 왼쪽에서 나왔는데 또 히트맵 보면 또 오른쪽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프라인 부분까지 올라와서 되게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그게 그치지 않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왼쪽 같은 경우는 되게 상대 진영까지 깊숙이 올라와가지고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보여줬죠. 예, 결국에 왼쪽과 오른쪽 모두 공격을 가담했으니까 오른쪽 센터백도 되고 왼쪽 센터백도 되는데 오른쪽 풀백처럼 뛰기도 하고 왼쪽 풀백처럼 뛰기도 한다. 즉 포백의 그 모든 자리가 다 가능할 정도 아니냐. 저는 최근에 활약을 보면서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양쪽 센터백을 다 볼 수 있는 능력도 대단한 것인데 아직 김민재의 포텐을 다 못 쓴 거 아니냐. 아예 풀백으로 그냥 선발 출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뭐 최근에 뉴캐슬의 댄번 같은 경우도 레프백으로 뛰고 있기도 하고 뭐 사실 전 그 생각도 해봤어요.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렸어도 잘하겠는데 저 정도 패스력이면 저 아는 디자이너분은 그냥 김민재 4명 있으면 끝이다. 수비진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1민재 2민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센터백들 키가 크고 힘이 좋으면 속도가 떨어질 맞아요, 수밖에 맞아요. 없는데 김민재 선수 속도가 있고 기술까지 좋으니까 지금 김민재 선수 아직도 시작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의 평가도 높았어요. 깔치오 나폴리 24에서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평점 7점을 부여하면서 디 로렌초를 위해 오른쪽으로 공을 내줬고 로리엔테와의 맞대결에서 판정선을 거뒀다.
뭐 쿨리발리 선수 얘기 자주 나오잖아요. 쿨리발리가 그랬듯이 뭐 리바운드 상황에서는 흡사 50m 경주에 나선 기차와 같았다면서 김민재 선수의 남다른 움직임에 대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는데요. 예. 저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50m 경주에 나선 기차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아마 그 돌파 예, 장면이 50m 맞습니다. 거리였기 때문에 그 장면인데, 근데 이제 쿨리발리가 그랬듯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첼시에서는 그런 모습 못 본 것 같은데 나폴리 시절의 쿨리발리는 그런 좀 김민재 선수가 했던 그런 공격 가담을 많이 했나 봐요. 공격 가담력도 되게 좋았죠. 사실 되게 뭐 좀 표현이 좀 위험한데 흔히 말하는 되게 탄력이 있는 뭐 이런 수비수 이미지가 강했는데 첼시에 가서도 당연히 잘해주셨더니만 이게 리그 차이인 건지 뭐 분위기 차이인 건지 아직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지 못했죠. 예, 또 이탈리아의 신문 코리에레 델라세라에서도 좋은 평가를 했어요. 네, 팀 후바가 지킨 등대어 같은 선수라고 평가를 했어요. 피지컬도 좋고 넘치는 힘 그리고 타이밍 또한 돋보였다고 되게 좋은 평가를 내렸죠. 흥미로운 편지 많이 나왔습니다. 공격할 때는 기차처럼 치고 올라가고 뒤를 지킬 때는 정말 든든한 등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안정감에다가 힘에다가 네, 타이밍을 보는 그 축구 지능까지 뭐 모든 걸 다 갖췄다는 평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이탈리아란 나라 자체가 아시겠지만 되게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네. 보시면 되게 맛있는 말이 많을 거예요. 네. 재미있는 표현들 속에서 김민재 선수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통계 매체인 후스코드닷컴이 이탈리아 세리에 A 수비수 최고 평점을 김민재 선수에게 평균적으로 주고 있고 또 연일 뭐 몸담고 계신 이제 골닷컴 글로벌판에서 한국 기자들이 뽑은 게 아니라 이탈리아 현지의 기자들이 뽑은 그 평가에서 김민재 선수가 주간 베스트 11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11라운드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주간 베스트에 뽑혔고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게 뭐 아무래도 기사거리가 되게 좋아서 처음에는 신기해서 막 썼는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매주 나오니까 거의 그냥 받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정도 활약이면 사실 이제 이탈리아 세리에 A가 예전 한참 전성기보다 조금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비 능력이나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 최고 레벨이고 그렇다면 그런 유럽 최고 레벨 중에 하나인 세리에 A에서 이렇게 주간 베스트에 자르져 오르고 또 시즌 평점 최고라면 월드 클래스라고 좀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민재 선수는 당연히 월드 클래스로 봐야죠. 적어도 올 시즌 활약만 놓고 보면. 다만 이런 활약이 쭉 이어지면은 진짜 한국 축구사를 여러 페이지를 장식할 만큼 훌륭한 월드 클래스가 될 거는 의심하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요. 지금과 같은 활약이면 충분히 저는 월드 클래스라고 볼 수 있고 과장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 선수가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볼 때마다 느끼는데 이 선수는 지금 현존 유럽 모든 무대를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센터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일단 기복이 없어요. 계속 잘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근데 키도 큰데 뭐 공격도 잘하고 뭐 수비도 잘하고 뭐 진짜 팔방미인이잖아요. 저는 월드 클래스라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거나 뭐 저의 개인 의견도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 기록을 보더라도 지금 이렇게 최고 평점이 나오고 있고 또 맞습니다.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 기자가 주관적으로 매겼던 그 시즌 평균 평점에서도 현재 센터백 1위가 김민재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카펠로나, 키엘리니 혹은 뭐 스팔레티 감독이라든지 다들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특히 뭐 은퇴한 레전드들조차도 김민재 선수가 쿨리발리보다 낫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사실 쿨리발리는 뭐 세계 축구계 축구 인사들이 인정하는 월드 클래스 수비수잖아요. 그렇죠. 쿨리발리는 그 반다이크 옛날에 그런 말 있었죠. 프리미어리그에 반다이크가 있으면 세리에는 쿨리발리가 있다 이 정도로 월드 클래스 수비수 맞죠. 그 정도로 잘한다는 평가면은 사실 월드 클래스라는 저희의 얘기가 섣부르거나 조금 이제 국뽕은 아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 내에서 그 정도의 맞습니다. 화제성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이런 화제성을 확인할 경기가 바로 다음에 또 한 번 이어지죠. 네, 다음 라운드 상대가 바로 그 리버풀이죠. 1차전에서는 워낙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뭐 사실 나폴리 입장에서는 크게 지지 않는 이상 그 조선두는 확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리버풀이란 팀 자체가 워낙 저력 있는 팀이고 그리고 앞서 제가 몇 번 말했던 반다이크 선수와 또 맞대결도 굉장히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11월 2일 수요일 새벽 5시에 리버풀과 원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사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잉글랜드 무대 사실 본인도 프리미어리그를 좀 사실 꿈꾸기도 하고 원하는 무대긴 하거든요. 또 언젠가는 갈 거라는 또 기대감도 있는 그런 최근에 바이아웃 조항도 있는데 결국에 이제 반다이크 선수가 나폴리 원정에서는 굉장히 부진했었어요. 다른 선수들도 못하긴 했지만 판다이크가 이름값을 못했는데 최근에 좀 살아나고 있어서 이번 경기가 이제 김민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팀을 프리미어리그 현장에서 상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데 뭐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사실 나폴리가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쉽게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근데 사실 리버풀 안필드 원정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나폴리는 연승 행진은 끊기겠지만 질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승부 기록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연승 13경기 한 것도 대단했기 때문에 14연승까지 기대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도
무승부 정도 좀 따내면서 1위로 16강에 올라갈 것이다. 근데 챔피언스 리그가 1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 1위로 올라간 거와 2위로 올라간 건 또 하늘과 땅 차이죠, 사실은. 예. 1위로 올라가면은 뭐 피할 수 있겠지만 2위로 올라가면 자칫 뭐 레알이라든가 뭐 바이에른도 있고 PS도 있고 많으니까 이왕이면 1위로 가서 잘만 되면 또 8강 뭐 준결승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6강까지는 같은 리그 팀을 또 안 만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나폴리 입장에서는 못 피하는 팀들이 더 무서워요. 프리미어 리그에 뭐 말씀하신 맨시티도 있고, 그쵸. 혹은 뭐 라리가의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이 팀들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뭐 중요한 그 성과이기 때문에 이 경기 사실 대충 할 수가 없어서 뭐 나폴리가 리버풀과 경기 어떻게 치를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 이제 열리기 전까지 아탈란타, 엠폴리, 우디네세와의 경기까지 치를 것 같은데요. 이 경기들도 나폴리가 좀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월드컵까지 3경기가 있잖아요. 사실 뭐 보면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이 팀이 워낙 독해비어가지고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르가모 원정 자체가 워낙 또 쉬운 편도 아니어서 그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번 한 주가 진짜 말 그대로 죽음의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일정이 되게 빡빡해요. 그 이유는 뭐 엠폴리는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하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뭐 이 경기 통해서 김민재 선수가 한 경기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마지막 상대가 우디네세잖아요. 근데 우디네세도 뭐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주춤하더라도 이 팀 자체가 워낙 또 상승세인 팀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또 쉽지 않아가지고. 나폴리 입장에서 이제 이 연승행전의 고비가 리버풀전 혹은 아탈란타전, 우디네세전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무실점 혹은 연승행전이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한준TV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탈리아 세리에 A를 오랫동안 또 지켜봤고 또 많은 기사를 쓰고 있는 박문수 기자와 함께 김민재 선수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